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청정 자연, 높은 삶의 질, 부러움의 대명사였던 뉴질랜드에서 지금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무려 12만 명이 짐을 싸서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중 40%는 18세에서 30세 사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입니다. 목적지의 절반 이상은 호주. 대학을 나와 전문직 자격증을 딴 환경기술자가 호주에서 식당 설거지를 하며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본국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바쳐야 하는 현실. 이들에게 뉴질랜드는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탈출해야 할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기득권이 부동산으로 배를 불리는 동안 청년들은 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선진국의 허울 아래 무엇이 썩어가고 있었는지 그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뉴질랜드 남섬 더니든에 사는 해리엇 베이커는 2살 아들 테디를 안고 퍼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3 공무원 출신의 그녀는 평생 이 땅에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남편 캐머런과 함께 집을 샀을 때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살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현실이 다짐을 꺾었습니다. 생활비는 끝없이 올랐고 열심히 일해도 저축은커녕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요. 물 위에서 발만 버둥거리는 느낌이었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호주에서 중장비 정비공으로 일하게 된 남편의 연봉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노동인데 국경 하나 건너면 소득이 26%나 높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매주 1,000 뉴질랜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더니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숫자입니다. 베이커 가족은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12만 명의 뉴질랜드 시민이 나라를 떠났으니까요. 하루 평균 180명꼴입니다. 떠나는 이들의 40%가 18세에서 30세 사이 나라의 허리를 짊어질 청년층이고 목적지의 56%는 호주입니다. 뉴질랜드 시민은 호주에서 별도 비자 없이 일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3시간, 시차도 거의 없고 언어도 같으니 장벽이 낮습니다. 장벽이 낮으니 탈출도 쉬워집니다. 맥스라는 20대 청년의 사연은 더 극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 모니터링 기술자로 일했던 전문직 청년이었죠. 그런데 호주로 건너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더니 시급이 본국 전문직보다 높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가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뭐가 말해주겠습니까? 청정 자연과 높은 삶의 질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던 나라에서 대졸 전문직이 외국 식당 접시 닦기보다 못 버는 현실. 이것이 2025년 뉴질랜드의 민낯입니다. 인구학자들은 이 현상을 노동력의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메시대학교의 폴 스플리 명예교수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급락하고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는데 코로나 이후 이탈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일부 지역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어요. 떠나는 건 20대 청년만이 아닙니다. 30대 가장들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고 전례 없는 숫자의 은퇴자들도 짐을 싸는 중입니다. 가족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면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지기 마련이죠. 부모가 떠나고 손자가 태어나면 그곳이 새 고향이 됩니다. 뉴질랜드가 잃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 그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등지는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나라의 지형과 경제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뉴질랜드를 지도에서 보면 남태평양 한가운데 호주에서 동쪽으로 약 2,000km 떨어진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1.2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530만 명에 불과합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경기도 10배 크기의 땅에 흩어져 사는 셈이죠. 인구의 3분의 1이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 몰려 있고 나머지 지역은 산과 목초지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구조는 단순합니다. 농축산업과 관광업이 양대축을 이루고 있죠. 양고기와 유제품을 수출하고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유명해진 경관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산업 모두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일, 호텔에서 침대 시트를 가는 일은 고학력 청년들이 꿈꾸는 커리어가 아니니까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니 엔지니어도, 연구원도, 숙련 기술자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낮으니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과 월세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뉴질랜드 전국 중위주택 가격은 약 75만 뉴질랜드 달러, 한국 돈으로 6억 원이 넘습니다. 오클랜드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평균 주택 가격이 연간 가구 소득의 7.4배에 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 넘게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는 생활비를 쓰면서 모아야 하니 20년이 걸려도 모자랍니다. 집을 사지 못하면 월세를 내야 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세입자의 46%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30%는 국제적으로 주거비 부담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수치인데, 이를 넘어서면 식비, 의료비, 교육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청년층의 상황은 더 가혹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번듯한 아파트에서 독립하려면 월급의 50%를 월세로 내야 하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친구 4-5명이 한 집에 모여 사는 플랫쉐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오클랜드는 지난 수십 년간 인구가 급증했지만 주택 건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건축 규제, 느린 인허가 절차, 높은 건설 비용이 겹쳤기 때문이죠. 여기에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문화까지 더해졌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굴리는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부는 수십 년간 이 구조를 방치했고, 일부는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자산이 불어나고, 없는 사람은 평생 월세를 바치며 살아가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낙원이 아니라 탈출해야 할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집값이 이렇게까지 치솟은 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능과 방치는 주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체의 뼈대가 되는 인프라도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으니까요.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푸른 초원, 맑은 호수, 눈 덮인 산봉우리, 영화 반지의 제왕이 전 세계에 각인시킨 청정 자연의 나라라는 이미지죠. 정부도 이 이미지를 국가 브랜드로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100% 퓨어 뉴질랜드라는 관광 슬로건은 지금도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인프라는 낡고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초 발표된 뉴질랜드 인프라 위원회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낡아서 물이 새고, 학교 건물은 보수가 필요하며, 도로는 안전하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죠. 위원회는 뉴질랜드가 GDP의 5.8%를 인프라에 투자해 OECD 상위 10%에 속하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하위 10%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은 쓰는데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규제의 복잡성, 단기적 계획, 유지 보수를 경시하는 문화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도로 사정은 특히 심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철도망이 빈약하고 국내선 항공도 비싼 편이라 섬나라임에도 물류의 상당 부분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 지형이 많아 도로 건설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인구 밀도가 낮아 투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물류 비용이 올라가고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통신 인프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시 지역은 그나마 낫지만 농촌과 지방 소도시의 인터넷 속도와 안정성은 선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근무, 온라인 창업, 디지털 서비스 산업 모두 빠른 인터넷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니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청년들은 도시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비판자들의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환경 보존이라는 명분이
투자 회피의 구실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자연환경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물리적 토대를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깔고 항만을 정비하고 통신망을 확충하는 것은 자연 파괴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기본 조건이니까요. 수십 년간 정치권은 이 기본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풍경 속에 낡은 병원, 새는 수도관, 위험한 도로가 공존하는 기묘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은 보존했을지 모르지만 나라의 경쟁력은 함께 멈춰버린 셈입니다. 인프라만 방치된 게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제조업도 수십 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GDP 수치는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경제가 다시 역성장한 것이죠. 16개 산업 중 10개가 위축되었고 그중 제조업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년 대비 3.5% 감소, 건설업도 1.8%, 광업도 4.1% 줄었습니다.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조업 붕괴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중반 뉴질랜드는 급격한 경제 자유화를 단행했습니다. 관세를 낮추고 보조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었죠. 시장의 힘에 맡기면 효율이 높아질 거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 사이 제조업 투자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1991년에는 실업률이 11%를 넘어섰습니다. 보호막을 걷어내자 국내 공장들이 해외 경쟁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후 40년 가까이 뉴질랜드는 제조업 재건에 실패해왔습니다. 농축산물 가공, 식품 제조 일부가 명맥을 유지했지만 고부가가치 제조업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규모가 작고 주요 수출 시장과 거리가 멀다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적 의지의 부재였습니다. 정부는 농업과 관광에 안주했고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외면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공장 폐쇄 목록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2018년 더니든의 캐드버리 초콜릿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350명이 일하던 곳이었죠. 2020년에는 황가레이의 마스든 포인트 정유시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뉴질랜드 유일의 정유 공장이었는데 400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같은 해 카웨라우의 종이 공장도 66년 역사를 마감하며 160명이 실직했고 2024년에는 티마루의 육가공 공장이 138년 만에 폐업해 6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25년에는 토코로아의 제지 공장과 합판 공장이 연달아 문을 닫으며 270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공장이 사라지면 마을도 함께 사라집니다. 토코로아는 한때 목재 산업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지난 1년간 5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넬슨에서는 제재소, 수산가공 공장, 과자 공장이 줄줄이 철수하거나 폐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뉴질랜드 전역에서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부품 공급업체, 물류업체, 식당, 상점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것이죠. 양털과 관광만으로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그 사실을 뼈아프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흔들리자 역대 정부들이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 집값이라도 올려 자산 효과를 만들겠다는 발상. 그 결과 인구 530만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책은 투기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부동산 투자자들은 임대용 주택대출 이자의 10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노동당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이자 공제 제한 정책을 현 보수 연립정부가 완전히 되돌린 것이죠.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도 단축되어 2년만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런 정책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자산가들이죠.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용 주택의 비중은 OECD 평균을 웃돕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30% 이상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투자 수요가 늘어나니 가격은 오르고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약 40%나 폭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 중 하나였죠.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넘쳤고 그 돈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집을 가진 중장년층은 자산이 불어나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집 없는 청년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대 간 불평등이 극심해졌습니다. 뉴질랜드의 65세 이상 인구 대다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35세 미만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집 한 채로 수억 원의 자산을 불렸지만 자녀 세대는 같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 월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사이에 사다리가 걷어차여진 것이죠. 청년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한 절망, 그것이 그들을 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절망한 청년들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공적 자원을 들여 키워낸 고급 인재들도 줄줄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의사 1명을 양성하는데 수십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합니다. 의과 대학 교육, 수련 과정, 공공의료 시스템에서의 경험 축적까지 막대한 공적 자원이 투입되죠. 엔지니어, 간호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인재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낸 인재들이 졸업장을 받자마자 호주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호주가 더 많이 주니까요. 의사 연봉을 비교해보면 뉴질랜드 전문의는 연간 17만에서 50만 뉴질랜드 달러를 받습니다. 호주 전문의는 20만에서 100만 호주 달러 이상을 받습니다. 환율을 감안해도 호주가 월등히 높습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여서 뉴질랜드 간호사들은 호주로 건너가면 같은 일을 하면서 더 높은 급여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호주가 약간 높지만 주거비 대비 소득은 호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지방 도시로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지죠. 뉴질랜드 경제학자 아샤 순다람 교수는 이를 두뇌 유출이 아닌 두뇌 교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뉴질랜드가 호주로 인재를 보내지만 중국, 인도, 필리핀 등에서 이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환에는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에서 교육받고 경력을 쌓은 고숙련 노동자들인 반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신규 이민자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숫자가 맞을 수 있지만 질적 손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의 타격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공공병원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대기 시간은 늘어나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높아집니다. 번아웃에 지친 의료진이 또다시 호주행을 결심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작은 나라가 인재 유출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의사가 떠나면 병원 경쟁력이 떨어지고 병원 경쟁력이 떨어지면 남은 의사도 떠날 유인이 커지니까요. 뉴질랜드는 세금으로 인재를 키워 호주에 공급하는 인재 양성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비용은 뉴질랜드 납세자가 부담하고 그 인재가 창출하는 가치는 호주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인재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방 소도시들입니다. 루아페우 지역은 뉴질랜드 북섬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루아페우산이 솟아있고 겨울이면 스키어들이 몰려들던 곳이죠. 오하쿠네와 라에티히, 인구 각각 1,300명과 1,100명의 작은 마을이 이 지역의 중심입니다. 두 마을의 경제를 떠받치던 두 축은 산과 공장이었습니다. 스키 리조트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윈스턴 펄프 인터내셔널의 제재소와 펄프 공장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두 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기후 변화로 강설량이 줄면서 스키 시즌이 짧아졌습니다. 직원들이 해고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100년 가까이 운영되던 샤토 통가리로 호텔이 지진 위험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더 큰 타격은 2024년 10월에 찾아왔습니다. 45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윈스턴 펄프가 두 공장의 폐쇄를 발표한 것이죠. 전기료 폭등이 원인이었습니다. 203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만 떠난 게 아닙니다.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던 식당,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디언지가 2025년 12월 마을을 찾았을 때 오하쿤의 거리에는 빈 가게가 즐비했고 주택가에는 매물 팻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브렌다 버나드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남편 앤드루는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해 2시간 거리의 폭스턴으로 떠났습니다. 부부는 25년을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이 땅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두렵지만 앞을 봐야죠. 지역 마오리 부족 나티랑이의 헬렌 레이히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땅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오리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천년간 이어온 선조의 땅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5%는 결국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뉴질랜드 16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2025년 한 해 동안 순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이제 뉴질랜드 인구의 40%가 오클랜드에 집중되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지역개발부 장관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신규 지출 10억 달러를 삭감해 부채를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경제를 키우면 사람들이 남을 거라는 논리죠. 그러나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마을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루아페후 지역의회 웨스턴 커튼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력회사 이익은 정부로 들어가는데 그 전기료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싶어 해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만으로는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뉴질랜드가 증명하고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던 삶의 질도, 청정 자연도, 안정된 사회도 정치적 무능과 기득권의 탐욕 앞에서는 허물어집니다.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사라지고 제조업을 벌이면 양질의 일자리가 증발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세대 간 사다리가 끊어집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떠나고 인구는 늙어가고 지방은 텅 비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1인당 GDP는 이제 OECD 상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40%나 낮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간판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지방 소도시가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 고학력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나라.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불거지는 나라. 정치권은 단기 처방에 급급하고 구조적 개혁은 늘 뒷전인 나라. 우리에게 뉴질랜드의 궤적은 평행 이론처럼 다가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끄고 기득권의 자산 분리기를 방관하는 동안 나라의 근간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미 청년들이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죠.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건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젊고 능력 있고 이동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떠나면 남는 건 늙어가는 인구와 텅 빈 마을, 그리고 유지조차 어려워진 복지 시스템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외면하고 자산 펌핑에만 몰두할 때 선진국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뉴질랜드가 지금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